여기가 좀 정리하기가 제 개인적인 추천은 색깔 볼펜이 좀 있으면 색깔을 좀 나눠서 정리하면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없으면 뭐 하나로 하셔도 됩니다. 표처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북송시대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다 이러는데, 이런 거 나오면 간단하지만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전후 관계는 꼭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후 관계를 바꾸는 선지는 가볍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 북송 초기에는 불교랑 도교가 형이상학 주도했고, 북송 중기에는 유학자들이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의 기반을 다졌고, 후대에 성리학으로 체계화됐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어왔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굳이 찝지 않았지만, 원래 처음 보는 지문이었으면 역시나 시기가 나오는 건 시기별로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체크하는 게 옳죠. 자, 북송 중기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사람 이름 나오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장제, 정의 두 명입니다. 자,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요.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했는데, 이들의 사상은 주희에 의해서 종합됐다 이랬으니까 네모. 그럼 사람은 총 3분 종합되어서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워딩은 뭐였냐면 여기요. 각기 다른 내용. 그럼 뒤에 나오는 장제와 정의와 주희 각각이 나왔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차이점 위주로 이항 대립을 잘 구성해봐 이겁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공통점도 있겠죠. 특히나 뭐라고 힌트를 줘? 주희는 그걸 종합했거든. 그러면 주희는 장제와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정의와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요걸 보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는 꽤나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조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미대로 뭐 노란 펜 들고 있으니까 장제를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사람이 좀 다르니까. 자,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입니다. 기 중심이야 이 사람은. 그에 따르면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A 아니라 B는 항상 체크, 그지? 물질적 요소 아니고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했으니까 한번 끊어볼까요? 장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제 선생님께서는 기를 우주의 근원, 또 존재의 근원이라고 봐요. 우주와 존재의 근원이야. 그리고 이거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다음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이랬으니까 이거 체크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실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기 안에 내재하며 이랬으니까 그리자면 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랍니다. 저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질서의 원리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는 우주를 단순히 배경이나 공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기로 인해 추하는 실체라고 보았어. 왜냐? 기가 우주의 근원이니까. 그치? 기가 우주의 근원이니까. 이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낳고 또 그것을 기르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자생적인 생성과 성장 운동을 화육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화육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했고 이했고 우주는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화육이다 라고 표현하고, 화육의 의미가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낳고 기른다. 낳고 기른다. 화육이겠죠? 여기 뒤에 설명이 있는데, 화는 변화시키는 것이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변화 플러스 기른다, 성숙한다, 육, 기름, 성숙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장제는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고, 자, 전칭 나왔으니까 체크. 전칭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것의 산물이에요. 화육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이런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 역시나 뭡니까?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은
늘 체크.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화유계 산물이겠죠? 모든 존재니까 인간도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갈 것이고, 우주가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셨답니다. 또한 장제는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이다 이랬으니까 이 기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드러나게 하면 인이래요. 인. 이것은 도덕적으로 드러나면 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지금 간단 체크. 기 나왔고, 이 나왔고, 우주 나왔고, 인간 나왔고, 인 나왔습니다. 오케이. 인은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또 살게 하는 근원적인 성질이고요.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나. 그럼 이 인이 인간에게 가장 많대요. 가장 많대. 가장 충만하대.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도덕의 근간이야. 근데 이 도덕의 근간인 인이 인간에게 가장 많으니까 인간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이겠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장제는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거 어디서 나온 모딩? 여기. 우주가 화육이랬는데 이 우주를 최고도로 응축한 게 인간이 됐으니까 이 우주라는 워딩을 화육으로 바꿔 읽으면 인간은 화육이 최고도로 응축된 거죠. 그거 다르게 말하면 화육의 정수, 화육의 꼭대기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똑같은 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써줄까요? 처음이니까 화육의 정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인 실천이 곧 천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봐.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곧 천도의 실천이야. 그게 뭔데? 천인합일이라는 관점을 말해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를 최고도로 응축한 화육의 정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도 같겠네. 우주를 도덕적으로 하는 것과 같겠네. 천인합일.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는 도덕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봤고요. 도덕은 인의 발현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덕을 지키면 인이 발현하고 그것이 되면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게 되는 거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는요, 곧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요. 똑같은 말이죠. 천인합일. 인간이 화육의 정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곧 우주의 질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결국 장제에게 기는 우주를 다루는 근본이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주의 근원이라고요.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이고, 이는 그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게 하는 내재적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첫문단을 읽고 알고 있거든요. 장제랑 정의를 차이점 위주로 잘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근데 아직 정의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우린 정의를 읽을 때 비로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항대립 쌍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스텝 1이 뭐였지? 정돈. 지금 잘 정돈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뭐 다른 색깔 펜을 이렇게 딱 든 다음에 이 뒤에 정의는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잘릴 것 같아서 제가 지우고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정의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항대립을 정리하면 좋아? 기 적혀있는 옆에 기 적고요. 이 적혀있는 옆에 이 적고요. 우주 적고요. 인간 적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대립상이 없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색깔로 쭉 적으면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 적어보니까 나중에 좀 헷갈려. 빨리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거 정리 왜 한 거지? 시험 기간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보고 수능 대비를 할 때 이거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보면 훨씬 빠르잖아. 그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우고 옆에다 쓸 건데 여러분들은 나란히 쓰시든 뭐 밑에 쓰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다른 색깔 펜으로 해볼게요. 자, 정의는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다. 이거 뭡니까 벌써? 차이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쓴 게 좋거든요. 이 사람이 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는 어떻게 보는지 나왔습니다. 이게 만물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아까 장제는 기가 본질이라고 봤어. 그치? 오케이.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역시 전칭이니까 한번 체크.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중요하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고요. 인간의 덕목 아니고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랍니다. 이가 존재의 본질 그 자체래. 그리고 이는 원래 선한 성질이 있대. 오케이. 선한 성질.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또한 원래 선하다. 왜? 이게 왜 해결되는데? 이가 만물의 본질이거든. 만물 안에 인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도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라는 것이 항상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기다. 이랬으니까 큰 차이가 있어. 아까 앞에 장제는 기 중심. 그러면 정의는 따지자면 기보다는 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도 옆에 나란히 정리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다. 이의 실현 수단이다. 차이가 있어요. 자, 기는요, 사물의 물질적인 형체를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감정, 욕망도 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쓰면 되죠. 욕망, 감정.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것. 이는 선한 거였어. 그치? 욕망, 감정이었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지만, 오,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공통점이잖아. 앞에 있었던 것과 이 정의에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가 기보다, 역시 비교급이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한다. 그리고 정의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이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안에 이게 있다고요.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이 여기 기를 경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선한 거니까, 잠깐만 다른 색깔 쓸게요. 얘는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얘는 뭐 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거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뭐라고?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뭘 내세웠어? 수양론이래. 수양이 뭐야? 수련하라고, 수련. 사람들은 선을 보존하고, 다시 말해서 이를 보존하고 기를 경계해서 선을 추구하고 욕망과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뭐 해라? 수양해라. 수련을 통해서 결국 뭐 해야 되는데? 도덕을 완성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쭉 갔을 때 우주에 대한 워딩은 없었고, 인간에 대한 워딩도 나란히 쓰기에 좀 애매했거든. 그래도 메꿔 넣어 봅시다. 우주는 결국 이를 통해서 만들어졌겠네요. 그죠? 정의에 따르면. 그리고 인간은 이걸 위해서 뭐 어떤 것의 최정점에 있다, 화육의 정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 인간은 수양해야 돼. 수양하는 존재입니다. 존천리 거인욕 해야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이를 보존하고 기를 경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찰적인 수양관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기다릴까? 됐어? 오케이. 자, 다음은 주희인데, 우리 주희 선생님은 뭐라고 했는지 요 색깔로 전 해보겠습니다. 자, 주희 선생님은 성리학의 대표고, 우리 일문단의 힌트에 의하면 장제와 또 정의의 사상을 뭐는 가지고 오고 또 뭐는 좀 덜어내고 하셨다는데,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이랬으니까 뭐는 취하고 뭐는 버렸다는 거죠. 이를 종합해서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기론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자, 주희 선생님 나오면 빠지지 않는 이와 기에 대한 이론, 이 기론을 만들었다. 주희는, 자, 우주부터 나오네요.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이며, 끊어볼까?
사실 눈에 이제 좀 보이는데 아마 이쯤 썼던 것 같아요. 우주를. 그죠? 우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기가 살아 움직여서 아까 저기서 봤던 말이죠. 만물을 낳고 기른다. 아까 뭐라 그랬지? 화육. 화육이라 그랬죠. 우주가 화육이다. 이건 누구였더라? 장제 선생님. 장제 선생님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주가 낳고 기른다는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한다. 이것도 아까 여기서 봤죠? 천인합의. 그래서 인간 수양, 인간이 도덕을 도적이라고 썼네. 도덕입니다. 도덕을 수양하면, 도덕적으로 수양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아까 비슷한 말이 있었어. 아마도 이것은 장제 선생님의 이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신 것 같아요. 또 그는 이와 기 중에서 이는 이랬으니까 아까 기를 먼저 쓰니까 기 쓸게요. 밑에 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본체야. 만물. 또 만물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만물에 들어갈 테니까 만물만 쓰겠습니다. 만물 본성의 근원이다. 이건 또 뭐랑 달라? 먼저 말했던 이 우주와 인간을 바라보던 장제의 사상과는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건 누구와 가까워? 정의의 사상과 가까운 거지. 오케이.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수단이다. 오, 이거 아까 누가 말했더라? 정의 선생님이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이의 실현수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지? 눈에 보여야 돼.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한답니다. 오케이. 이것도 아까 봤어. 이는 선하다. 심지어 이게 불변한대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불변이라는 오딩은 없었지만 이는 선하다는 성질은 아까 방금 했던 정의 선생님 할 때 있었어. 그치? 절대적.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오딩을 써야 돼? 변한다는 걸 여기 써있지 않아도 떠올려 써야 돼. 얘는 불변이지만 얘는 불변이지 않다. 이렇게 탁하고 맑고가 있어. 다시 말해서 불변하는 게 아니야. 변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부러 똑같은 말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만물은요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아까 이야기했어요. 만물의 본성.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 기가 지금 맑은 상황이냐 기가 지금 탁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인간도 마찬가지라서. 왜? 인간도 만물에 들어가니까. 인간도 본래의 이는 선하더라도 아까 여기 말했습니다. 원래 이는 선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의 기가 탁하면 이것에 편차가 생겨서 그 결과 이 말이 또 나오네.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서 결함이 생긴다. 그러면 기의 맑고 탁함 전도를 통해서 역시나 뭐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여기 있으면 지워져서 안 보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 잘릴 텐데. 속상하노. 결국 여기서도 이것에 따라 감정, 욕망. 이건 아까 누구? 정의의 사상.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주인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뭘 밝혀야 된다? 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정의랑 공통점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건 아니랍니다. 그는 이와 기 모두를 인정하되 이가 본체, 기를 발현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했대요.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인은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자, 또 나오네.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구분되지 않는다. 세 분의 공통점이네요. 이와 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순서, 위계를 정했어요. 주기의 이기론에서는 기랑 이 중에 뭐가 더 좋아? 이. 그래서 기가 더 중요했으면 기이론이겠죠. 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앞에 뒀다. 이기론. 위계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주의의 관점은 이의 절대성과 기의 상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여기서 불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절대성이라고 하겠다. 또 기는 변하네요. 상대성이라고 하겠답니다.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종합 철학으로 유학 정통의 주류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장제 선생님과 정희 선생님의 사상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나 집에 가서 옆에 나란히 칸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딱딱딱 정돈한 다음에 이항 대립상을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구나가 연습이 됩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고 좀 쉬다가 10분 되면 들어와서 83페이지 인문예술 8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쉬다 들어오세요. 다 보셨죠? 오케이, 갑시다.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의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사람이니까 체크.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 아니고 이랬으니까 이거 아니래. 특정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 수용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랬어. 오케이. 이 이념이 대중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대. 그는 이런 현상을 현대의 신화다라고 명명했고요. 일상의 기로 속에 숨어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려고 했답니다. 이것의 작동 방식. 간단하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눌러서 읽어보면 이 롤랑 바르트가, 바르트만 쓰겠습니다. 바르트가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라고 떠올려봅시다. 어떤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이 그냥 보면 예쁘다, 귀엽다, 뭐 멋있다 이런 오락이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이 그림 안에 어떤 특정한 사회나 문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이 안에 이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안에 대놓고 나 이런 이야기, 이런 이념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어요는 아닌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이념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현대의 신화다 라고 표현했고, 우리 일상 안에 있는 어떤 이념 혹은 권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느냐를 분석한 사람이 바로 이 롤랑 바르트래요. 뭔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여기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야. 읽다가 소시르 나오면 조금 머리 아파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 언어학자신데 이 언어학 관련된 내용이 한 번씩 읽다 보면 에? 뭐 이렇게 돼.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뭔 말인지 붕 뜨는 것 같고. 왜냐면 언어로 언어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붕 뜨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 일단 이분은 소시르, 이분은 언어를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호라고 생각하셔. 기호. 언어는 기호다 이렇게 봐. 그리고 이 기호라는 건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음성이나 문자 같은 감각적으로, 감각이라 그러면 뭐 시각,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듣는 청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감각적인 형태로 지각,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가능한 기표,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개념적인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가 뭔데 하는 그 의미, 기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기표, 기의,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셔요. 예를 들어주니까 보고 할게요. 이게 뭔 말인데,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나무라고 읽죠. 그리고 어떻게 써? 그러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 그래서 우리는 기표를 있으니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나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작성해요. 그죠?
그리고 나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의미는 뭔데? 여기에 따르면 줄기와 가지가 있는 목질 식물이야. 이게 의미야. 이 기의, 이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다 할 거야. 근데 그 뒤에만 읽어보면요, 기호의 이 구조, 기표랑 기의로 나누는데 이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래. 이 둘의 관계가 자의적이다. 그럼 자의적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둘 사이가 자의적이라는 건데, 즉 같은 말 동격,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를 가리켜야 할 필연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야기거든.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자의적이래. 자의적의 말은 필연적이지 않다, 이 말이거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이걸 우린 나무라고 부르죠. 아니, 나무는 잘 모르는. 잘 그렸잖아. 이 정도면. 아니야? 쿠키랑 같아, 쿠키랑. 괴물. 가지. 네? 브로콜리. 납득이 됐죠? 아니, 진짜 브로콜리다. 좀 그렸는데 오늘? 뭐야?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걸 나무 이렇게 쓰고 이것의 뜻이 줄기와 가지가 있는 목질 식물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필연적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줄기와 가지가 있는 목질 식물은 이렇게 쓰고 나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나무라고 불러야 되죠. 저기 반대편에 있는 뭐 어딨냐, 뭐 우루과이에서도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미국은 틀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럼 뭔데? 그게 하나의 약속이죠. 우린 이렇게 부를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의미를 가진 애를 우리는 나무라고 쓰고 이렇게 부를게, 이렇게 읽을게 라고 그냥 약속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잖아. 그 말이 곧 자의적이란 뜻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보시면 just, 다만, 사회적인 약속, 그냥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기능하는 것뿐이야. 모두가 똑같다면, 다시 말해서 필연적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겠지.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문단이 정말 많은 데 쓰여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 큰 굵직한 개념만 알아둬도 세부적인 건 그 지문 읽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갈수록 멍해져. 근데 매년 꼭 한 번은 수특에 이 소시르 관련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얘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 때도. 소시르 나오면 머리 아파진다. 잘 보시면 됩니다. 기호를 기표, 기로 나뉘고 이 두 개의 관계가 필연적이었다. 근데 충분히 읽으면 납득돼요. 그치? 납득이 돼. 맞는 것 같아. 다 똑같지 않으니까.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요. 바르트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역시 언어랑 마찬가지로 기호로 보겠다 이래요. 오케이. 그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 사실 친절하게도 기역, 니은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구성했구나를 알고 있지만, 이게 없었더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1차가 나왔으면 2차가 있으니까 1차라고 하는 거지 않겠어?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1차는 단일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지. 그리고 1차 기호 체계는 사회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만들어요. 기존의, 오타가 좀 있으시네. 기화! 아니기네.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덧붙여져서 생기는 new 의미. 바르트는 이렇게 생긴 게 2차 기호 체계.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1차 기호 체계가 있고요. 또 2차 기호 체계가 있는데, 1차 기호 체계는요, 일단 단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 2차 기호로 가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것들이 꽤 있네요. 일단 사회 역사적 맥락, 사회 역사적 맥락, 이게 더해지고요. 결합해요. 그래서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만들어
기존의 기호 역시 또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새로운 기의가 또 덧붙여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2차 이호치기.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었던 단일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겼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나왔던 단어를 다시 써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다? 현대의 신화. 우리 앞에 정리를 했었어.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이 새로운 의미 안에 뭐가 있겠다. 뭐 어떤 이념이라거나 권력의 작동이라거나 이런 것이 있겠네. 왜냐? 이 이야기가 앞에 앞선 문단에 등장했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죠. 정보 배치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현대 신화는요, 원래 의미가 뭐였어? 단일 의미. 이 단일 의미에다가 사회적이고 또 이념적인 뜻이 더 씌워져서 형성된 것이지만 중요한 게 있네.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아까도 우리 연습했던 겁니다.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런 거는 한번 꼭 2번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눌러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이념과 권력의 작동이 새로운 의미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돼요. 너무 티나는 건 아니야. 나 지금부터 이 그림 보는 너네들한테 이런 말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구 만드는 거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아하. 현대 신화라고 하려면 또 플러스 필요한 정보가 하나 있네.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해. 현실 기반.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 사실 너무 동떨어지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긴 하겠죠. 있을 법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현대 신화는 현실을 특정 관점에서 선택하는 재구성한 의미를, 이게 뭡니까? 특정 관점에서 선택하는 재구성한 의미. 그게 이 과정을 거쳐서 생긴 이 새로운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새로운 의미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제시해. 그러면 그거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인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닌데 여기 자연스럽게 라고 써놓은 것처럼 플러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진실인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처럼이지 그런 이미지나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 이런 과정을 바르트는 뭐라고 하셨냐? 자연화다라고 하셨대요. 자연화다. 이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그 구성의 과정을 숨겨야 돼. 티나면 안 돼. 숨긴 채로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역시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 처럼 드러내는 현상. 그래서 이것은 티나면 안 돼요. 얘를 뭐 해야 돼? 여기 자연스럽게 나온 워딩이 있으니까 자연화를 거쳐서 티나지 않게 인위적으로 구성됐지만 그 구성 과정이 티나지 않은 채로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순수하고 또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나야 돼. 이때 현대 신화는 이념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이념이라 그랬잖아. 이 이념을 더 튼튼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게 만들 거였으면 애시당초에 티나게 했겠지. 나 이런 이념 니들한테 전달할 거니까 귀 열어, 눈 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왜 이런 자연화 과정을 거치겠어요?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이념인데 머릿속에 쏙 들어가길 원하는 거야. 쏙. 대놓고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전통적인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뭡니까? 짧지만 이양 대립이죠. 짧은 이양 대립이 있어. 이거는 전통적 선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전통적 선전은 얘와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귀 열어, 이념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어떤 기호를 통해서, 아까 기호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은밀하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거대. 이제 뭐가 나와줄 타이밍이냐? 예시가 나와줘야죠.
예시를 들어주면 애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보여. 예시를 읽을 땐 항상 뭐 해야 돼? 히히 예시고 이게 아니라 앞에 나온 걸 여기서 어떤 말로 써먹었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시는. 자, 바르트는 잡지 표지를 예로 들어요.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있대. 이 기호 전체가, 이 기호가 뭐야? 이 그림이라고 합시다. 이 사진 혹은 뭐 이 그림, 이 이미지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 하나의 기표로 작동을 하고요. 기호, 기표, 기의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없는 관대한 국가예요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흑인이 프랑스 국기에 경례하고 있네? 이게 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였어?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없는 아주 관대한 국가입니다 라는 새로운 의미를 쏙,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보는 사람이 아, 이거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없는 관대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구만 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한 거지. 그냥 그림이라서 봤는데 흑인이 경례하고 있어. 그럼 흑인이 경례하고 있네. 이게 보였지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는 흑인에게 전혀 인종차별하지 않는 국가인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오케이. 이렇게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신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이념은 뭐였습니까? 다문화 포용성의 이념, 흑인 국가 충성심의 이념, 프랑스의 정의로움의 이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야. 티나지 않게.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보다 보니 아, 프랑스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오케이.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 노출을 통해서 이미지가 전달하는 사회적, 이념적인 의미는 뭐라고? 마치 원래부터 당연했던 것처럼. 마치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만든다. 이런 거야. 됐나요? 오케이. 바르트는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대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그 구조에 주목했고요.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은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뭔 말이냐면 우리 그냥 TV 틀면 어떤 영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뭐 광고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 바르트에 따르면 그 안에 어떤 숨어있는 의미를, 근데 일단 우리가 이게 티나게 느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게 전제예요. 없기 때문에 그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 대중매체 혹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휴대폰, 릴스,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그 안에 어떤 중립적이지 않은 이념이나 권력을 자연스럽게 녹여놨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되고 또 우리 머릿속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네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따라서 뒤는 중요하다 그랬어. 대중은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이거 혹시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가 싹 스며들어 있는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의심해보라는 거야.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광고, 기사, 영화, 포스터 이 많은 것들을 뭉뚱그리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는 전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툭 하고 선지배경을 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모든 문화 콘텐츠는 1차 기뿐만 아니라니까 A 플러스 B. 사회적, 이념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조건, 이념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봤다고 와 그림 예쁘다, 영상 멋있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해보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대중매체 속에 있는 특정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해석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고 혹시 오늘 문학까지 연강하는 사람? 3연강. 오, 좋습니다. 좀 쉬시고 10분 내면 들어와서 문학 하겠습니다. 좀 남았나요?